가족을, 내 부모를, 내 부모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생활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대신 이렇게 모셔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신가족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요. 나보다는 내 부모를 신가족이 실질적인 효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효를 실천하는 그분들에게 감사와 보호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언제 어떻게 부모님께서 노인성 질환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상태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쳐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또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 집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시설에서 모셨는데 사고가 났어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집에서 모셨는데 또 그 똑같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시설에서 모셨을 때는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주 법적으로 심각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족인 신가족인 시설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정성껏 헌신적으로 모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니니까 법적인 책임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죠. 만약에 사회적 가족이 내 부모를 모신다면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모셔준 그런 인연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경험을 간혹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효라는 이 부분이 사회적 가족에 의해서 진심으로 진실로 정착되려면은 이 효의 공공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효의 공공성은 사회적 효가 어떻게 해서 실천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절실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적에 이 효의 공공성은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효의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효의 현대적 효의 실천 주체는 내가 아닌 내 부모를 직접 모셔주시는 사회적 가족이다. 그래서 사회적 가족은 내 부모와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와 보훈의 대상이지, 어떤 문제가 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법적으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적에 돈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과연 가야 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생명이라는 부분은 저는 효행의 실천, 그것 자체가 사회적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의 실천 여부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이 우러러봅니다. 아, 세상이 저분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부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이 우러러봅니다. 근데 불효하면은 세상이 질타하죠. 이 부분은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효의 실천 여부는 사회적 생명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대종사님께서도 인도품 그 11장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셨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생명과 사회적 효는 반드시 같이 간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 그 신가족, 이 사회적 가족은 사회적 효의 주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생명의 지속 여부는 사회적 활동이나 그 인성의 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개개의 인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인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 단절된 가족의 문제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부모님을 못 만나고 내 가족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가족, 사회적 가족이 해결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모님을 못 만날 때 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죠, 간절히.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돌봐주시는 사회적 가족, 새로운 가족, 신가족,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그 사회복지기관, 그 다음에 병원의 기관, 그 선생님들께서 정말 애쓰시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죠.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를 저희들은 드릴 때 만나 뵙질 못하니까요. 드릴 때 몸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실천을 해주신 분이 내 대신 실천을 해주신 분이 우리는 말로써 기도를 간절히 하지만은 그분들은 몸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직접 내 어머님, 아버님, 가족들에게 케어하느라 애쓰시잖아요. 몸의 기도를 실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기도를 실천하신 이 부분이 바로 알고 있는 내 지식을 그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으로 바로 옮긴다는 것이죠. 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가족이고 사회적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가족은, 사회적 가족은 코로나19 시대의 효자고 효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효자, 효녀들에게 불의의 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을 법적으로 접근하고 이 돈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있더라도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와 사회적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입니다. 사회적 가족이 실질적 효를 실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에게 감사와 보온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사회적인 신뢰를 재형성하고 그 사회적 생명을 뿌리로 해서 인간에 대한 그 최후의 경고를 또 주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가족은 현대 사회의 그 효행을 실천하는 실천인이라는 거죠. 효를 직접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저를 대신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제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가족들과 못 만나고 만나더라도 어렵게 이렇게 얼굴만 보는 식으로 이렇게 만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케어를 하는 그 실천하는 분들이야말로 바로 신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앞장서서 열어가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불교의 사회적 효와 사회적 생명 부분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불교 효 실천의 핵심 부분은 무자력자 보호죠. 그러니까 자력이 없는 사람들, 자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 미치는 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원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자력한 면으로 보면 이 세상에 무자력하지 않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또 자력이 있는 면으로 보면 그 어느 누구라도 자력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도 자력이 있는 부분으로는 굉장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힘들어할 적에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에게 그 어머니 아버님에게 태아는 힘을 실어주는 그 자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치매로 누워 계시는 부모님 있죠. 이 부모님도 자식에게 위안을 주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네. 그 치매 상태로라도 살아 계신다는 것이 자식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자력하기로 보면은 누구나 다 무자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자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현장에 가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원불교적 사회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원불교적 사회적 교와 직통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 교리 표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원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보은하면은 세상이 나를 귀하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부모에게 배은하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배척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종경 인도품 11장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불교 사회적 효의 대체 부분 그리고 사회적 생명의 부분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과 부합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현대사회적 교회의 핵심은 효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목을 받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효하는 사람들은 아쉽지만은 각자의 분야에서 과연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고 과연 각자의 일터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처처에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대해서 할 때 효를 실천하는 정신과 효를 실천하는 행동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적 생명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동마다 효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적 생명은 몸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사람을 쓸 때도 효를 실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나 과거나 또 미래나 그대로 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야말로 DNA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적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의 그 부족한 발표를 이렇게 멀리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19년째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13년 정도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모시고 3년 정도 이렇게 3년째 이렇게 있어 보니까 결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그 우리 교리 표어도 그 어려운 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또 그분들과 함께 부대끼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그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한 감탄과 또 그 교법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산 조법현 교무님께서 코로나19와 사회적 생명,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효라는 거는 사실 우리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이 효는 그 우리 한국의 효서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한류의 정점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도 효사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감탄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원불교의 이제 사회적 효, 그리고 사회적 가족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어떤 인류 공통의 그런 필요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공유 중지를 했고요. 오늘 발표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0분 정도를 마련을 했었는데 15분 정도는 이야기를 조금 토론을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라고 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마이크 켜시고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그 이슈를 정말 시기적절한 그 시기에 그 발표를 해주신 회사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정신을 또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그 은혜 사상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이렇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더 깊이 하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을 좀 이렇게 보살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외부로부터의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대응이 있다는 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렌지 카운티 교당 교도님들이십니다. 네.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두 그 좀 치를 떨듯이 무서워했던 그 이 시간들을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그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이 조금도 그 모순성이 없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아서 대단히 놀라웠고요. 이거는 바로 그 대산종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우리의 그 불생불멸을 생각한다면은 그 너와 나가 따로 없고 그 모두가 다 나고 모두가 그 한 그 일치되는 하나다. 그것의 한
그 단적인 면을 예로서 뚜렷한 예로서 전 세계인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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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코멘트를 다시. 해야 되나요? 예, 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우리 안 박사님 그리고 진다오님, 저희 오렌지 카운티 교당에서 참 어려울 때, 제가 힘들 적에 정말 나열인 저에게 이 효를 실천해 주셨잖아요. 어려울 때 제가 무자력할 때 힘을 주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 네. 참 좋습니다. 네. 아니 회사님은 늘 열심히 꾸준히 참 이렇게 공부하시는 교무님이시라서 저희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게 아직 발견되지 않으셨으면 저도 청중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사회적 생명과 사회적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선 그 사회적 효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사회적 효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글로도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약에 복지기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은 그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지기관에 근무를 해서 직접 그 어르신이 아버님이 이 낙상을 하셔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생명 부분을 이 보험 부분으로 처리해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보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맡기면은 그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교무라는 신분이고 또 종교인이라는 신분, 종교시설이라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그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도 하면서 또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도 붙이면서 그런데 이제 6제 때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 큰 며느리님께 이렇게 웃으시면서 나타나시더니 아주 밝으신 얼굴로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나 좋은 데 간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뒤에는 하얀 법복을 입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료도 나왔지만은 그 보험료를 우리 대학원대학교에 희사도 하고 장학금으로 희사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입교도 해서 현재 교당에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게 이제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돌아가신 영혼이지만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길로 안내를 해주셨잖아요. 가족들이 한테는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혼까지라도 돌아가셔서라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영가의 그런 그 역할도 있다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효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때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순간에
선생님의 동생이 모셨을 적에 그 상황이 났을 적에 돈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애썼다고 하면서 또닥또닥 하면서 수고했다고 너무 개의치 말라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 중에도 일부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정말 애썼다고 그런 분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결과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몸의 기도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 어르신께. 가족들은 입원해 계셔도 찾아뵙지 못하지만 저희는 찾아뵙고 그 아버님을 위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그 아버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몸의 기도의 결과로 그리고 소태단 대종사님의 그 처처불상 사사불궁의 실천으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교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타인의 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모심을 게을리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모신다는 것은 효의 실천이잖아요. 그 효의 실천이 바로 사회적 생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모심을 게을리했다면은 그 생명 자체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생명 부분은 인간의 그 인성 부분의 척도가 되고 결국은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든지 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맥락이 통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연 교무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효라는 게 복잡하지 않은 그냥 가장 진실하고 어떤 진정성 있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네. 또 그리고 지금 그 제가 한 가지 이제 예. 덧붙여서 그 사회적 효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치매 어르신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원광 효도마을에 있을 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증의 치매시거든요. 근데 아주 너무 이렇게 하루 저녁은 심하게 이렇게 하셔서 평소에도 이제 그러시지만 너무 심하게 하셔서 제가 그 사회적 가족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렇게 애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르신께 그랬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는 괜찮지만은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날마다 애쓰시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마음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간절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이렇게 잠잠해지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예. 내 자식도 이렇게 못 해주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 자식보다 나아.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요. 제가 또 장애인 시설에 있지만은 저희는 이 장애인 시설에 있는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0대부터 60대까지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 저희들은 보통 이제 그 사회복지적 용어로 도전적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아주 지나치게 어찌 보면 매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도 정말 어머님이 부모님이 모든 자식들의 모든 것을 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식들 중 가장 애 태우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자식을 더 부모님께서는 가슴 아파하고 껴안으시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생활인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접근하면은요 묘하게 이렇게 연대감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신가족이고 새로운 가족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도절도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가 집인 거죠. 여기서 일생을 마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옆에 두고 제가 명절이라고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명절날 되면 어디 가실 수가 없어요. 네, 어디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이 집을 한 채 짓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분들이 갈 수 있는지 명절이면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서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런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게 감사합니다. 바로 사회적 가족이고 사회적 교우를 실천하는 것 같아요. 대종선님의 네. 교법인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몸소 실천하는 길인 것 같고요. 이런 재미로 살아가는 요즘이 매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저는 항상 그 기준으로 정말 이 생활인들에게 최선의 불공, 이 생활인들을 부처님처럼 알고 하나님처럼 알고 불공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같이 살 그런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면은 빨리 다른 직종을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들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kun마을 보금자리가 앞으로도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영화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이정인 교도님, 정토님이세요. 본명이 똑같이 정인이시고요. 원광대 원불교학과의 허석 교무님, 정토님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대학생이 경험하는 상담에서의 변화 과정 및 대학 상담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인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이전에 교무님의 좋으신 말씀 들으면서 저도 잘 새기고 배우는 시간 가지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게 될 내용은 대학생이 경험하는 상담에서의 변화 과정, 그리고 제가 대학 상담에서 상담사로 있으면서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된 그 대학 상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경험으로 이제 이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었는지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따끈따끈하게 박사 졸업을 하게 되어서 그 박사 논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에서 실제로 상담 센터에 찾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나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아픔이나 아니면 개인의 내적 경험을 어떤 식으로 본인의 성장으로서 승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가 공부했던 서울대학교 안에 교내 17개의 상담 기관이 있는 굉장히 큰 상담으로서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심리상담부 전임상담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게 또 대학 평가 안에서도 또 포함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를 어떻게 좀 네트워킹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어서 그 부분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21년도에 곧 이제 개제가 되겠지만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이 코로나 일상 윗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제 비대면 기반으로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먼저 대학 상담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상담의 기능 그리고 역할, 그리고 대학생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담에서의 변화 과정을 제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세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상세히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학 상담에 대한 재연을 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를 잡아보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그 이전까지는 초중 고등학교 모두 통틀어서 사실 입시 위주의 일률적인 교육 시스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학 입시가 끝나고 대학으로 문화적이고 학업적으로도 모두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는 굉장히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대학에 입학에 성공을 하였다라는 그런 것에 이제 심취를 하여서 본인들이 적응이 정말 필요한 삶에서의 굉장히 큰 전환기라는 것을 자각하기보다는 왜 대학에서는 어떠한 공지도 내려주지 않고 그 이전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알림장으로 다 챙겨줬는데 이후에는 학과의 공지를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같은 반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학기 후반이 되면 친구들을 사귀지만 이제 대학 내에서는 본인이 더 적극적이고 더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기가 쉬운 그런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말하는 그런 생애사적 관점에서도 보았을 때 후기 청소년기에서 지금 발표자께서 영상이 끊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지금 바로 방금 다시 네, 예. 네, 방금 좀 인터넷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는 청년 실업률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리고 대학 졸업 이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로 탐색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대 이후에 대한 내용을 추적해서 확인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정서적인 어려움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연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20년, 21년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입학식, 졸업식을 비롯하여 학과별 행사 등 공식, 비공식 행사가 모두 취소가 되고 혹은
혹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고 관계 형성에 대한 유지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된 의사소통과 정보 습득의 매체가 과거와는 달리 텍스트나 화상통화 등으로만 변경이 되다 보니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 관계 형성에 대해서 미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도태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비대면 전환 운영으로 인해 이에 대해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본인들의 학업적 부적응을 더 많이 초래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여서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각종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활동이 중단이 된 현 상황에서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취미나 동아리, 그리고 뭐 여행 등과 같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국민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좀 눈에 띄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정보 습득 수준은 월등히 높았지만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심리적 어려움의 수준이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고요.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던 작년도만 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의 위기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콜 수가 과거 2019년도에 비해서 30% 정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더 잘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체계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심리적인 거리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계기로서 대학 상담의 역할과 기능을 어쩌면 더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학 상담이라는 것은 대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리를 지원하는 그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같은 경우는 좀 늦은 시작이긴 했지만 1962년도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점차 대학 내에 대학 상담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없는 대학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규모나 그리고 그런 처우, 상황 등이 각 대학별로 너무 많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생들은 어쩌면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되게 주요한 초기 성인기의 그런 전환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좀 더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학 학생 상담 기관의 주요 활동은 상담, 그리고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고 그리고 심리 검사를 하고 학생 이해를 위해서 재학생이나 신입생 실태 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 상담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학생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에게 상담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제가 10여 년 전에 상담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사실 상담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심리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만 가는 곳,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을 친구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심리적으로 있는 어려움이 정말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버티다가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지금 입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 상담자들을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세대가 이제 대학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학교에 학교 상담사가 있는 게 너무 당연시되었고 학교 내에 있는 학교 상담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본인이 꼭 심리적인 어려움이 극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본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싶고 그 원리를 더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도 상담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막 이게 학교 축제나 아니면 다양한 캠프를 가지고 캠페인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단은 무료 혹은 소정의 상담비로 상담을 진행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학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용이하게 그리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내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학 상담이라고 하면 대학생들 내 학교 내에 있는 여러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액팅아웃이 되기 이전에 어떤 행동화로서까지 번지기 이전에 그 친구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한 전문적인 의료적인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게 어쩌면 대학 상담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심리적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보라매 병원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대학생문헌이라는 상담센터 그리고 기숙사 상담실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필요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서 이렇게 원웨이로 하나로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응급실 구급차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작년도랑 재작년도에 있었던 사업 서비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들이 정신적인 건강, 정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스펙트럼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어쩌면 정말 내 마음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성장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 정신장애에 이르지 않도록 더 사전에 초기에 진단하고 그것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돌보는 것까지 이것이 어쩌면 대학 상담의 큰 영역 스펙트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는 교직원 혹은 상담자들은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아마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재난 및 위기 상황이라고 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대학 상담이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위기 개입, 그리고 상황에 대한 디브리핑, 현재가 어떤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은지, 그리고 이전 발표해 주신 분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것에서 계속 뭔가 잃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알려주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리 교육, 저희들이 뭐 생명 지킴이 교육이라고 해서 그 이전 이제 서울대 상담 기관에서는 생명 지킴이 교육이라고 해서 자살 예방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보다 나 죽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어야 할지, 내가 정말 이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은데 나 자체도 너무 겁이 나고 그것에 대한 뭔가 정보가 없으니 도울 수가 없다라는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심리교육을 저희가 찾아가서 해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안내해주는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교육도 어쩌면 이 시기에 배웠을 때 향후에 남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유용하게 이제 발휘를 하며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상담 경험이 대학생들의 감정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인식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지금 현재 국내외에서는 비대면 상담 운영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논의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난 이후에 집단의 정서적 대응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너무 놀랍고 당황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종 의료진들, 종교인들에게 정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단합의 시기가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만성화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속되는 생각에 우리 모두가 힘이 빠지고 점차 더 고통감을 느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쩌면 저희가 이제 1년을 넘어서서 1년 반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회복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출발, 어쩌면 저희가 with 코비드, with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어쩌면 대학 안에서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면 학사 경고생이나 휴학생, 경제적인 취약군, 그리고 취업 준비와 같은 이런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우리 성인들도 이렇게 내 삶에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급변하는 과정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로서 이게 다가오게 될지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학생들에게도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옆에서 같이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과정에서 그리고 어쩌면 또 심리적인 어려움, 취약분들이 더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지지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함께 해준다면 너무 주요한 의미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하나 더 해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실 상담에 와서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실은 심리상담학 안에서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사실 상담에 와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제 뭐 교무님들과의 대화라던가 아니면 여러 우리 주변에서 함께 교수님들 사이에서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의 마음이 변화해가고 달라져감을 저희들은 되게 수시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내적인 변화 과정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이제 상담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더 크게 느끼고 있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좀 살피고자 하는 것이 상담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위 논문 과정에서 한 것은 신체적 가정 폭력을 공통으로 경험한 대학생이 상담에서 외상 경험을 개방하는 그 과정에 대한 거였는데요. 사실 제가 상담자로서 대학생들을 만나는 게 한 8년 전후 정도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호소 문제는 항상 다릅니다. 대인관계, 더 학점을 올리고 싶어요.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취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호소 문제를 가지고 저를 만나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처음에는 전혀 설문지에 체크하지 않은 과거의 외상 경험을 상담 과정 중에 상담 중후반이 지났을 때 꼭 꺼내놓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상담의 예후가 많이 달라짐을 제가 인상적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유독 상담 안에서 말하기 어려워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제가 상담 과정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가정폭력 외상 경험 대학생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약간 현미경을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내적인 변화 과정을
이제 질적 연구인 근거 이론 방법을 통해서 인터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가정폭력 외상의 주요 특성이 굉장히 눈에 띄게 그 증상이 되게 강렬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효과가 되게 증가가 되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족의 치부는 나 자신의 치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좀 고통스러웠다기로서니 부모를 다른 타인에게 욕되게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등이 뭔가 이렇게 터부시되는 그러한 문화 때문에 상담에서 가족에 대한 이런 가족과 관련된 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더욱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생 시기에는 처음으로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일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직면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상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이고 사건과 개인의 관계성이 주요하기 때문에 나를 폭행한 사람이 나의 부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중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되게 사랑하면서도 되게 미운 존재로서 부모에 대한 상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합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상과 관련되어서는 상담학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외상 경험에 대한 개방, 즉 내가 겪은 일을 실제로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치유적인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외상 경험에 대한 개방의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실은 피하고 싶었던 불안이나 공포 유발 경험에 직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막연히 내가 무기력하고 막연히 내가 뭔가 힘이 빠져 있고 막연히 긴장감이 지속되어 있는 그런 미분화된 감정을 명료화하게 하는 과정을 상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회복 탄력성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인 한 명을 만나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가정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나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존재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한 대학생들은 더욱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엄마도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하면 나를 때리는데 하물며 타인이, 하물며 다른 나의 교수님이, 하물며 나의 아무리 좋다고 보이는 교무님도 그러실까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이런 외상 경험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변인과의 관계를 다시 진솔하게 맺는 것이 실은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 관계의 질 또한 되게 깊이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뜻은 역으로 말하면 이러한 외상 경험인 분들에게는, 이런 외상 경험인 성인들에게는 오히려 더더욱 주변인과의 관계, 그리고 질적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굉장히 치유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그런 치유적인 관계 경험이라는 것을 이제 상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주제를 잡고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선정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충분히 꺼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8회기 이상 참여를 한, 그리고 그 상담에서 가정폭력 경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 분들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학생 4명, 여자 학생 9명, 평균 22세이고,
그리고 소속 대학은 사실 서울대 학생뿐만이 아니라 골고루 여러 다양하게 이제 모집을 하였고, 소속 대학은 세 곳 모두 국내외 우수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EMDR이라는 응급 이제 PTSD 치료 기법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상담 기법은 모두 다 언어적인 기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명상, 뭐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이제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한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가해 대상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기타. 예를 들어 남동생이나 삼촌, 오빠 등 좀 다양했고요. 폭력 지속 기간이 길거나 폭력 빈도가 많거나 폭력 강도가 강할수록 어쩌면 상담에서 더 꺼내어놓는 그 과정이 어렵고,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말로는 상담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더 예후가 좋게 진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결과는 먼저 폭력 기억을 회피하지 않고 돌파하기로 결심함, 이것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중심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나의 마음 안에서 뭔가가 하나의 걸림돌로서 자꾸 걸리고, 그리고 그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도 뭔가 그 과정에서 그것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대학생들은 정말 기특하게도 어린 나이에도 폭력 기억을 회피하지 않고 돌파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는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가장 더 중요한 내적인 동기, 즉 폭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용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폭력이라는 것, 아, 그게 폭력이었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재인식하고, 그리고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그냥 단순히 무섭다, 빨리 이 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에서 겁난다, 뭐 슬프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어쩌면 정말 수많은 그 당시의 감정을 재인식하고, 그 당시에 내가 충분히 그럴 만했음을 상담자 혹은 자기 스스로로부터 타당화받고, 그리고 그 경험과 자기를 연결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였고, 이것이 치유적인 과정으로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폭력에 대항할 힘이 생겼다는 것은 그러한 가해 가족 구성원에게 그것이 나에게 너무 부당했고 나에게 상처였음을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연구 참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가해 가족은 또한 이렇게 뭔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미숙했음을 인정을 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부모님이 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이고요. 그리고 희망과 혼돈을 오고 갈 힘이 생김이라는 것은 뭔가 상담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다 꺼내어 놓고 나아지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하고, 뭔가 관련된 물건이나 가족을 만나면 다시 과거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빽했다고 해서, 즉 그냥 계속적으로 좋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내가 상담을 받거나 내가 뭔가 수행을 하기 이전보다 더 불편한 감정이 들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쩌면 상담 심리학적으로는 더 그 역량이 커지는 것, 내가 좋음과 싫음,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 있음과 도태되고 있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내성이 생겼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서 실은 이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의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를 세우고
그리고 나를 스스로 좀 아끼고 보살피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도 나 스스로를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나를 더 잘 보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점차 새로운 관계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고요.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결과만 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순환의 과정인데, 그 과정 중간에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상담을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자와의 그런 대화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전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쭉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과정임을 저희는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를 단계 모형으로 소개를 드리면, 실은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을 오는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네, 삶이 불편하면 저희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것이 어쩌면 변화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시련이 왔을 때 저희는 다시 새롭게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더 여러 가지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연구 참여자들 또한 본인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고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안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그 이후엔 사실 폭력 외상 경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이 좀 더 나아가고 성장해 가고, 그리고 그 과정을 버티어내었다는 스스로에게 좀 더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을 보았을 때 정서를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과도하게 정서를 차단하거나 신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삶을 지탱해 나가다가 상담에서 무언가 과거의 외상 경험을 꺼내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서가 폭발되고 울부짖고 신체의 통증을 느끼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이런 다양한 고통감을 느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완이 되고 정서가 조절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오히려 본인의 정서와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와 감정이 안정화가 되는 후반부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상담에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어떠한 내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대학 상담에 대한 이제 제언과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학생들은 굉장히 반짝이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나가는 것은 어쩌면 정말 전반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에 자발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법, 특히 서울대에서도 MBSR 명상 기반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 기법, 그리고 본인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배우고 싶어 하는 태도를 가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한 시기가 대학생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시기에 본인의 마음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것을 잘 다스리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효능감도 올라가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재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모두는 관계 안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 동료 간, 사제 간,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도 실은 저희는 모두가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정성적, 정량적으로 높아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뭐 자발적인 학생들의 봉사 동아리, 그리고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했을 때 학교 내의 전반적인 문화가 형성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서울대 안에서도 자발적 봉사 동아리, 즉 학생들이 주변 지역 사회로 가서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과 연계를 해주는 거를 학교 측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학생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사회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대학 안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인 정보님께서 오늘 그 대학생들의 상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진짜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정서적인 부분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상담 부분에 대한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학문적인 기반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네,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대학생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를 켜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불교사상연구원 김태훈 행정실장입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폭력을 당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실시를 하셨는데 그 폭력을 행사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별도의 상담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신 것으로 아까 표에서 파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서울대 학생들 그러면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학생이 아닌 뭐 그렇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울대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동일한 상담을 실시했을 때 또 동일한 혹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뭐 상담을 실시를 한 경험상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제가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잘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교우님들 중에서 이 지금 발표와 관련된 즉 폭력, 가정 폭력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문이 있다면 가장 유용한 법문은 뭐가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바로 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하지는 사실 못했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혼 절차를 밟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해바라기 센터나 아니면 다양하게 법적으로 제시를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내담자를 통해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이제 성인인 대학생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갑자기 직접적으로 저희가 행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성인 내담자인 대학생들이 그러한 절차를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안내하는 것, 이런 것을 제안하는,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제공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 연구 내에서는 사실 과거의 경험을 실제 ING인 경우는 없고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정도였어서 실제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 갈등을 겪지는 다행히 운 좋게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상이 이제 명문 우수 대학 뭐 세 곳이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온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상담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 청소년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좀 경기도권에 있는 지방대학 학생하고도 짧은 기간이지만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인지적인 내용 그리고 말로 표현을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 참여자에게 고마운 일인 거고 본인의 내적 경험을 언어적으로 잘 구사해서 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어서 질적 연구자로서 감사한 일이었고 실은 상담자가 만나는 내담자로서 그런 학력의 차이, 그런 인지적인 지식, 지능의 차이로서 그렇게 과거의 경험, 외상 경험을 처리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충분히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편차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경험을 좀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평화학 소장님 원교무님이 화면에서 사라지셨네요. 원교무님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허석 제가- 교무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예. 네. 저희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눈치나 표정, 이 행동으로 의사소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생활인이 이렇게 폭력을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주위 동료 생활인들한테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폭력 자체가 어찌 보면은 폭력의 그 근본 의미의 폭력이 아니라 그냥 본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네네. 교무님 혹시 그 학생이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인지적으로는 어떤가요? 폭력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인지적으로는 이제 의사 표현은 잘 못하지만은 그 몸짓으로 좋다 나쁘다 다 하고 또 이제 자기의 그 생각이나 이런 거에 이제 반할 때는 그냥 그 조금 격한 행동도 나오죠. 네. 근데 눈치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참고로 이제 네네네.
네, 그러면 고등학생이더라도 어쨌든 그와 네. 관련한 수준의 인지적 네. 기능은 안 되는, 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친구인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말 교무님께서 잘 보신 바와 같이 뭔가 폭력이 그런 근본적이라기보단 정말 유아처럼 본인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사항을 그렇게 행동으로써 행동화하는, 외연화하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방금 제가 한 것 같은 폭력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럴 경우는 사실 정말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순간에 좀 욱했을 때 뭔가 이렇게 확 튀어나오려고 할 때 같이 좀 컴다운을 시켜주는, 진정시켜주는 예. 것을 같이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주보고 같이 어깨를 살짝 쓰다듬어 주면서 좀 신체적으로 같이 접촉을 하는 게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 좀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크게 심호흡을 후 하고 이제 예. 멘트로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아유 많이 기분이 안 좋았구나. 아유 예. 속상했구나 방금." 이러면서 다독다독 등을 쓸어 내려 준다거나 이렇게 천천히 다독다독 해 준다거나 뭔가 그런 이렇게 톤을 튜닝을 좀 이렇게 컴다운 시켜주는 튜닝을 신체로 실제로 예. 전달시켜 주는 게 즉시적으로는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다독다독 해 주는 것도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해 주고 옆에서 같이 예. 이렇게 심호흡을 해 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분노가 있었다가도 이렇게 훅 순간적으로는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예. 주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주자주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네. 친구도 이제 뭔가 지식적으로 안다기보다는 몸이 습득을 해서 내가 예. 이렇게 욱하고 막 확 화가 났을 때에도 좀 본인 스스로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예. 딱 봤을 때 '제가 웬일로 저 친구가 웬일로 저렇게 안 하지?' 이런 순간이 있으면 그걸 예. 알아차려 주고 기특해 해 주면 '아 이게 예. 이렇게 잘하는 방향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그쪽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자주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연관된 것인데요. 방금 네. 그 생활인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주 격한 경우는 의사 표현을 본인의 의사 표현을 이제 말로는 못 하니까 그 본인만의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와 함께 주위에 물건들이 있으면은 어느 물건이든지 그냥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그래요. 손으로. 예.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제가 직접 이렇게 간호사님이랑 가서 그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TV에. 네. 그거를 비유를 하면서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음. 1대1로 집중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예. 근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예. 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그 약을 가능한 한 이렇게 덜 드시게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함께 해서 이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대1 케어가 못 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예. 네네. 교무님 저도 약물 사용은 가능하면 지양하자는 네. 취지라서 예, 네 예. 저도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 예. 약물 같은 경우는 정말 예를 들어 언어적 기법을 사용을 하면 유용한데 언어적 기법이 예. 활용이 안 될 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체적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좀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예. 때에는 제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예. 때에는 오히려 예. 약에 좀 의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예,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에서 케어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더 커지는 것은 있는데 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 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 사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도구를 활용해서 역할극을 하게 한다거나 예. 놀이를 하게 시킨다거나 이렇게 뭔가 신체로 예. 풀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자주자주 예. 할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서가 이렇게 좀 극단적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표출이 잘 안 되면 이제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더 자극으로부터 강렬하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제 예. 평소에 색깔 있는 크레파스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본인의 현재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예. 블럭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장난감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놀이로서 좀 할 수 있게 하면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닥쳤을 때에도 역치가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중장기적인 하루아침에 예.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 대해서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 잘 상담 받았고요. 저 선생님 기회 되시면은 방학 때 네, 같은데 이제 코로나 좀 완화되고 그러면은 네, 오셔서 방금 그 우리 생활인 좀 언니처럼 아니면 네, 좀 가족처럼 이렇게 한번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기회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침묵이. 네. 사실 저는 그 오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대학생 상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불교에서도 상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아까 김태훈 실장님도 이제 원불교 법문에 상담에 연관되는 그런 이제 폭력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많이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교무님들도 사실 상담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무님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성직자이지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래서 오늘 정토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무들을 위한 상담도 많이 개발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네, 가져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진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 회사님하고 이정인 정터님 말씀 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241차 원래 연구 발표회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6월 달에도 또 242차 발표회가 진행이 됩니다. 6월 22일이니까 그 날짜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연 교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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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